오늘 코인 흐름의 이슈 속에서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페이스북이죠. 현 메타가 리브라라는 디지털 화폐를 만들려다가 실패한 이야기, 그리고 애플과 구글이 어떻게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이 금융시장을 잠식해 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을 2019년으로 한번 되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은 이 리브라라는 이름의 글로벌 디지털 통화를 발표하게 됩니다. 당시 목표는 정말 야심찼죠. 전 세계 1억 17억 명의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어 이 리브라는요. 이렇게 새로운 디지털 화폐 프로젝트를 세상에 공개를 했는데요. 목표가 이렇게 정말 거대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78억 명 중에서 은행 계좌가 없는 이 17억 명을요. 금융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또 빠르고 저렴한 송금을 가능케 하고요. 이렇게 새로운 글로벌 결제 인프라를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페이스북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리브라 협회라는 이름으로 28개 글로벌 대기업과 손을 잡았죠. 리브라는 단순한 암호화폐도 아니었습니다. 리브라 백서에 따르면 이 디지털 화폐는 법정 화폐 바스켓에 기반한 이 달러, 유로, 엔화 등 주요 통화 바스켓에 연동이 된 스테이블 코인으로 또 설계가 됐습니다. 이 달러와 유로, 엔화 등을 혼합해서 담보로 삼아서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구조였던 것이죠. 안정성을 강조한 것인데요. 이름만 들어도 든든한 파트너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비자, 마스터카드, 페이팔, 우버, 스포티파이와 같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그 대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혹시 비트코인 가격이요, 하루에도 5% 10%씩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신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리브라는 이런 극심한 변동성을 없애고요. 안정성을 강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야심이 또 너무 컸다라는 것에서 있었습니다. 당시 페이스북은 이미 신뢰 위기에 좀 빠져 있었는데요. 2018년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이 스캔들인데요. 무려 8,7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고요. 2019년에도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한테 돈까지 맡기세요."라고 했으니 이 정부와 규제기관, 그리고 심지어 일반 이용자들까지도 불안해했습니다. 미국 의회 청문회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당시 이 리브라 책임자 데이비드 마커스가 청문회에 출석을 했을 때 의원들은 "당신들은 우리의 개인 정보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데 이제 돈까지?" 라면서 몰아붙였습니다. 이 특히 금융의 핵심은 신뢰죠. 은행이 망한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 보겠습니다. 신뢰가 붕괴한다면 금융시장은 순식간에 패닉에 빠지게 되겠죠. 게다가 주요 국가들도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프랑스 재무장관 브루노 르메르는요. "리브라는 국가 주권에 대한 위협이다."라고 했고요. 독일 중앙은행 총재 엔스 바이트만은 "민간 기업이 발행하는 글로벌 통화는 심각한 리스크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했고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제롬 파월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또 벌어졌을까요? 이 비자, 마스터카드, 페이팔, 이베이 등이 2019년 10월에 리브라 협회를 탈퇴했고요. 규제 장벽은 점점 높아지고 정치권, 중앙은행, 국제기구까지도 리브라 반대 전선을 구축했습니다. 페이스북은 결국 리브라 이름을 DM으로 바꾸고요. 스위스 본부로 옮겨서 소규모 테스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었습니다. 2022년 메타는 DM 프로젝트를 포기하고 관련 자산을 1억 8천만 달러의 실버게이트 은행에 매각을 합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었을까요? 빅테크가 금융시장에 진입을 하려면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벽을 또 넘어야 한다라는 교훈을 줬고요. 정부와 규제기관 등의 동의 없이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흔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화폐처럼 국가의 주권과 연결되는 분야는 또 매우 민감하다라는 것까지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죠. 자, 그럼 리브라 프로젝트가 무너진 뒤에도 이 빅테크들은 또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략을 바꿨죠. 이번엔 소리 없이, 그리고 훨씬 더 교묘하게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애플과 구글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빅테크들이 직접 화폐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자신들의 플랫폼 안에서 금융 기능을 집어넣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먼저 애플이죠. 애플페이 정말 많은 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애플은 이미 이렇게 우리 삶 곳곳에서 금융을 심어뒀습니다. 2014년에 애플페이를 출시를 했는데요. 미국인 2명 중에 1명이 애플페이를 사용할 정도로 성장률이 엄청났죠. 2024년 기준으로 48%의 점유율을 가져갔습니다. 2019년에는요, 애플카드를 또 출시를 했습니다. 골드만삭스와 손을 잡고요, 이렇게 신용카드 시장에 진입을 한 것입니다. 또 2023년에는 애플페이 레터를 출시를 했는데요. 지금 사고 나중에 결제하자는 이 후불 결제 서비스를 만든 것이죠.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애플은 금융업을 직접 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카드 발급은 골드만삭스 그리고 대출 리스크는 다른 파트너사가 부담을 하고요. 자신은 사용자 경험과 플랫폼 통제권만을 갖습니다. 즉 위험은 남에게 넘기면서도 고객과의 데이터는 자신이 또 갖는 구조를 택한 것이죠. 그리고 또 구글은요. 실패에 대해서 배운 은근한 접근을 택했습니다. 구글도 금융을 노렸습니다. 이 구글페이를 통해서 모바일 결제 시장에 진출을 했고요. 2020년 구글 플렉스 은행 계좌 출시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에 프로젝트를 전면 중단했고요. 왜 중단을 했을까요? 금융업은 단순하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규제는 복잡하고요. 리스크 관리도 어렵고요. 무엇보다 직접 은행업을 하면 기존 금융사와 또 척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글은요, 전략을 수정을 했습니다. 다른 금융사 서비스를 플러그인처럼 붙이는 구조를 택했고요. 구글페이 플랫폼 위에 은행 대출, 보험 상품을 연결 지었고요. 구글은 결제 데이터와 고객 접점만을 관리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지메일 안에서 돈을 보내거나 구글페이에서 후불 결제 옵션을 제공하는 것처럼요. 이메일 서비스도 변했습니다. 지메일 안에서 구글페이로 송금이 가능하고요. 애플 메일에서도 애플페이로 결제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이메일이 이렇게 단순한 편지함이 아니라 금융 허브가 되어가고 있다는 점이죠. 정리를 해보자면 페이스북은 리브라를 통해서 한 방을 좀 노렸지만 신뢰와 규제의 벽에 막혔습니다. 반면 애플과 구글은 조용히 그러나 끔질기게 이렇게 금융 생태계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스마트폰 하나로 또 결제, 대출, 보험까지 모두 해결하는 시대가 또 열릴지도 모르겠고요. 지금도 열리고 있다라고 또 한번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 그 과정에서 우리의 금융 데이터, 이 개인 정보는 또 어디로 흘러갈까요? 빅테크 금융 진출 과연 또 축복일지 아니면 또 다른 위험일지 또 생각해 볼 문제가 되겠습니다.